지방선거 마지막 요새일 여야는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에 맞설 힘을 달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완성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이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행을 두고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개입할 생각이라면 다른 곳에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헬기 40여 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40대 남매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항구로 추락해 여동생만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항구를 찾아 사고 당시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단독 입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살라가 골을 넣자 벤치가 흥분했다는데 그 이유 들어봅니다.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 그림에 케이크를 던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방탄 유리 덕분에 작품은 무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 지방 권력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집니다. 4년 전 치러졌던 7회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이 14곳을 휩쓸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국민의힘이 과연 몇 군데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접전 지역 중심의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3시간.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마지막 유세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유세장에 나가 있는 김아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민주당의 마지막 유세가 서울 용산역 광장이군요. 용산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서울은 접전 지역도 아닌데 이곳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건 아무래도 용산이 지닌 상징성이 주는 메시지 때문으로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서울 용산역 광장엔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모두 모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들은 폭주하는 정부를 견제할 책임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곳 용산역 광장에 모여 행정부 독주를 견제할 힘을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민주당이 유세를 집중한 지역은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네, 충청과 수도권 경합 지역에 집중했는데요. 최근 갈등을 봉합한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세종과 대전을 함께 유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출마한 인천 지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통시장과 골목 구석을 누비며 여론조사에 속아선 안 된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과보다는 역량 큰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등을 언급하다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접전 지역에서 최대한 선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막바지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달렸다고 공언할 정도로 경기도의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재기자를 최대 접전지인 경기도로 보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는 지금 경기도 어디쯤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도 수원여가 번화가에서 진행된 이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자정까지 귀갓길 시민들을 향한 인사 유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공동성대위원장과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 또 성남과 경기도를 망치고 떠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폭망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경제 총사령탑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경기도에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 성남시에서 진행된 경기도 지역 합동 유세에 참석한 뒤에 이 충청과 강원도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에서의 승리가 이 지방선거 전체의 승리라면서 탈환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잃어버린 12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12년 이제 돌려받아야 됩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제주에서 인천 계양을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한강 이북 지역을 돌았는데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선 수백 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띄운 김포공항 폐쇄 논쟁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이 후보가 당내 특히 제주를 비롯한 지방 후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정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자신의 경쟁 상대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이 문제에 긍정적이었다며 논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주요 후보들을 모두 김포공항 프레임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키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시의회 답변을 근거로 김포공항 폐쇄에 반대하는 건 조작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하자 오 후보가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특히 오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서울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국토부와 논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오 후보는 시의원이 검토해달라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하겠느냐며 외교적 언사를 가지고 뒤집어 씌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 혼선도 계속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당내 조율 없이 나온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초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협약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일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이거 그냥 장기 연구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폐쇄는 제주 관광산업 완전 박살, 이른바 제주 완박이라며 제주도민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폐쇄의 주요 이유로 삼은 게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인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공유한 보고서에선 이 문제도 점차 해소될 걸로 전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청의 우뚝 선 도라르방이 막아줍서 제주 완박이란 어깨띠를 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선대위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포공항을 폐쇄해도 제주 관광에 타격이 없을 거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무식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를 김포공항 이전의 명분으로 꼽으며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는데 규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입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분이 얼마나 개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나 가능한 공약들을 막 내세웁니다. 민주당이 공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공유한 내부 보고서엔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26년을 목표로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항공기 기술 발전으로 소음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선거 전 막바지에 터져나온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어르신 폄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0세인 여당 후보를 향해서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며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질 듯하자 윤 위원장은 표현이 과했다며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충북 증평군 지원 유세 도중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연기자 출신으로 올해 70세인 국민의힘 송기윤 증평군수 후보를 겨냥해 70이 넘었으니 새로운 걸 배우기엔 조금 그렇다.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엔 586 용태론에 대해 나이가 아닌 능력을 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라든가 이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논란이 커지자 윤 위원장은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더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하지만 송 후보는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이사장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고 재경 증평군민 회장도 지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야권 인사들의 노인 비하와 폄훼 발언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 풍조가 무의식 중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막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싱싱한 회거리도 사고 상인들의 애환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선거에 개입하려면 더 어려운 지역을 갔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경제발전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결할 것입니다. 행사 뒤에 찾은 자갈치 시장에선 대선 때 못지않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몰려든 시민들의 손을 잡거나 사인을 해주고 싱싱한 광어를 직접 골라 구매했습니다. 5천짜리에서 상인들이 시장 관리비가 비싸다고 민원을 하자 즉석에서 조언도 했습니다. 상인들이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부산시장 출마하신 분한테 박수 받으세요. 지방선거 하루 전 윤 대통령의 부산 행에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면 대통령이 매표 행위를 나섰다고 광분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더 어려운 지역에 갔을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선거가 임박하면 여야 각 당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기대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엄살을 좀 떱니다. 그래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여야 각 당이 분석한 판세는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아주 면밀하게 취재를 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 김민석 총괄본부장이 나흘 전 바로 여기 나와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5곳만 이겨도 뭐 크게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아직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이 외우 내환의 민주당으로는 역부족이다. 오늘 김 본부장의 이 한마디에 솔직한 고민이 담긴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전북까지 4곳의 승리, 그리고 경합 지역인 경기와 인천, 대전, 충남까지 8곳을 이기고 강원, 충북도 추격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4곳조차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포공항 폐쇄 논란으로 우세 지역인 제주도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예, 뭐 엄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포공항 폐쇄 논란은 의외로 좀 파장이 큰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8에서 9곳을 얘기했지만 예. 대선 때 윤 대통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10곳은 승리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을 오늘 다각도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서울, 부산에 그리고 영남권 4곳까지 이 6곳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강원과 충북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합지인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이 4곳 중 2곳 이상을 탈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 김포공항 이슈가 나온 이후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선 때도 자체 여론조사나 빅데이터를 근거로 낙관하다가 0.73%포인트 차로 진땀승을 거둔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뭐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대 2대 1,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주도 원희룡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였고요. 그랬으니까 지금 지도의 색깔을 보면 바뀌긴 많이 바뀌었군요. 자, 그리고 각 당 지도부가 막판에 어디로 주로 다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 이제 선거 판세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자도 좀 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 지도부의 동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합쳐 경기에서 총 10번 가장 많은 지원을 쏟았습니다. 예. 이어서 서울이 6번, 충청은 5번을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합해서 경기와 충청이 각각 8번씩입니다. 이어서 계양을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은 5번을 갔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과 중원벨트를 최대 관심지로 보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경기도 지사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로 보고 있는 것 같군요. 특히 이제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큰 변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 해서 이기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당초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이 당을 도와야 하는데 당이 이재명을 돕고 있다.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후보가 김포공항 폐쇄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준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판세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서 이기든 지든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경기지사 선거를 승패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죠.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이 법인카드 유용의 의혹 등을 밝히는데 이 경기도 탈환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낙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단순 실수라고는 하지만 막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명절 선물을 특정 된장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적극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이제 승패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군요. 예, 저는 내일 저녁 6시부터 6.1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저희 선거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인데 야권에선 법 위의 법무부라며 한동훈 장관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쟁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선 법무부 장관직 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에 정부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속 있는 인사검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야당은 법 위의 법무부가 돼선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재판법관, 국무총리, 장관, 부총리 모든 인사검증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이런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게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을 앞둔 인사정보관리단의 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권한집중 논란을 의식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침해 등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무부와 검찰, 법관은 재판의 이해 당사자라면서 법무부 산하 조직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일부를 검증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한 장관 해임안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새로운 논란이 돌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빈자리로 둔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감찰관제를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일부 참모의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지 홍현주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이전 정권과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전 터져나온 악재에 장제원 의원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고 있다며 각성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거 후 임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혼선을 초래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도 모르면서 과잉 충성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는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느라 언제 원구성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와중에 김승희 후보자가 식약처장 재직 시절 살지도 않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고 박순애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과 일산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식약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처분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는데 그 사이 실제 거주한 곳은 식약처 관사였습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관사 재테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살며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재테크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갭투기입니다. 갭투기. 김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식약처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살지 못한 것뿐이며 차익을 노렸으면 시세가 더 오른 뒤 팔았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입주 시점 전에 제가 공직을 퇴직하게 됐어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파기하면서 의장단을 비롯한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난 주말 울진에 이어서 오늘 경남 밀양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를 벌이고 있는데요. 건조특보에 강풍까지 겹쳐서 불씨가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 명이 대피했고 구치소 수감자와 요양병원 환자도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산 등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주택가 뒷산까지 산불이 들이닥칩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원체 세게 많이 부니까 불씨가 날아다니는 식으로에 몇 촌에서 막 멀리 가고 이러더라고요. 하늘을 뒤덮은 연기가 대마도까지 번지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경남 밀양 옥교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축구장 250배가 넘는 산림 180헥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산림청은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47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요양병원 환자 220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밀양구치소 수감자 391명도 대구교도소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헬기 44대와 1,6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극심한 5월 가뭄에 건조특보까지 겹쳐 진화율은 13%에 머물렀습니다. 산림당국은 결국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야간에는 헬기가 철수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특수 진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당국은 공중진화대 등을 집중 투입해 밤사이 주보를 진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항구에서 40대 남매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추락해서 운전석에 있던 여동생이 숨지고 조수석에 있던 오빠는 스스로 탈출한 사고가 있었죠. 보험금을 노린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탈출한 오빠가 사고 하루 전에 항구를 찾아서 사고 당시와 유사한 행동을 하면서 사전 답사하는 정황을 담은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동백항.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조수석으로 다시 탑승합니다. 남성이 조수석에 탄 뒤 차량 후미등이 빨갛게 켜집니다. 조수석에서 몸을 기울여 멈칫멈칫 차량을 움직여보기도 합니다. 하루 뒤인 지난 3일에도 같은 남성이 항구에 차를 세우더니 조수석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뭔가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이 남성이 조수석에 타자 사고 하루 전날 찍힌 CCTV처럼 빨간색 후미등이 들어오고 차량은 곧이어 바다로 추락합니다.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떠가 있다가 요 앞에서 지금 깔아앉아가 쭉 깔아앉았거든. CCTV에 등장한 남성은 사고로 숨진 여동생의 오빠 A씨. 사고 당시 A씨는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사고 전날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와 2차례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운전석에 있다 숨진 여동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었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또 올해 초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수령자가 오빠 A씨로 변경된 점을 파악하고 A씨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착수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은닉을 함으로써 보험금의 편취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지극히 계획적인. 해경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요즘 저녁 모임 자리가 늘면서 밤마다 귀가 전쟁 치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잡히지 않는 택시 대신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어젯밤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168건이 적발됐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감지됐네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좀만 더. 0.076으로 면허 정지 치수 나왔습니다.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잔 먹어가지고. 함께 킥보드에 올랐던 이 남녀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면허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무면허가 없는 분이세요? 경찰이 어젯밤 10시부터 서울 시내 51곳에서 2바퀴로 달리는 이륜차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68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린 10대 중 7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총 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7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3,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투자받은 돈으로 고가 수입차를 몰면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2년 전 한 금융 컨설팅 업체 서모 대표가 만든 레이싱 팀입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해 직접 선수로도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서 대표가 전국을 돌며 태양광 투자 설명회로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그 길목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서서 담았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전국 12곳에 산하 법인을 두고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에서 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태양광 기업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지급할 이자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건데 2018년 5월부터 3년간 누적된 피해자는 5,000명, 피해액은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 대표 일당은 투자금 모집 대가로 수십억 원씩 수당을 나눠 가지며 롤스로이스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범 서 대표 등 8명을 구속하고 모두 16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 범죄 수익금 832억 원에 대해선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내일부터 구글이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사실상 퇴출합니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됐습니다. 이 OTT나 웹툰, 음원 앱들이 최대 20% 이용료를 올렸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유료 웹툰 이용권 결제창입니다. PC에서 구매하면 10개에 1,000원.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1,200원입니다. 어제부터 20% 올랐습니다. 카카오 웹툰도 결제 가격을 내일 인상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이미 15%가량 올렸습니다. 음원 앱들도 인상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있을 예정인데 아직 인상 폭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약속이나 한 듯 이용료가 인상되는 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때문입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개발사에게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걷어가는데 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지키지 않은 앱은 내일부터 삭제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국 앱 개발사들은 높아진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올린 겁니다. 소비자가 한 해 2,300억 원을 더 부담할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체감상 더 느껴질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콘텐츠 창작자들은 산업이 위축될까 우려합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나 불만으로 자극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인앱 결제 강제가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피해가 확인된 후에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혀 사후 규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모레 우리
우리 대표팀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은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 전술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벌인 적 있는 브라질 선수는 이 손흥민을 잘 막아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 대표팀은 훈련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치치 감독의 지시 속에 최전방에선 네이마르와 히샤를리송이 공격 호흡을 맞췄고 수비 전술 위주의 훈련도 소화했습니다. 중원에선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쳤던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등이 조직력을 가다듬었습니다. Sim, eu joguei contra o Som, lembro bastante. É grande jogador, é cara que eu admiro bastante o futebol dele. Mas a gente espera marcar muito bem ele para que ele não tenha possibilidade e a gente do Brasil possa ter uma grande atuação.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선수들까지 합류하면서 브라질은 완전체가 됐습니다. 시차 적응과 체력 회복이 우선이어서 바로 선발 출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im, a gente ainda está pouco com dificuldade para dormir. O fuso horário é muito diferente para a gente. Mas a gente estamos tentando algumas técnicas para dormir melhor. Chegou sim jogadores hoje, mas acredito que dá tempo suficiente para descansar bem e estar pronto para o jogo contra a Coreia. 최정예 멤버를 구성한 브라질 대표팀과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승리를 노리고 있는 벤투오. 자존심을 건 불꽃 튀는 대결은 TV조선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두 위축됐습니다.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세 지표가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거의 2년여 만인데 물가 급등세 속에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마스크를 제조했던 세종시의 한 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마스크가 지금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금액도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지난달 산업생산은 중국 봉쇄 조치로 수출이 주춤해진 반도체를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소비 역시 0.2% 감소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거리두기 해제로 의복이나 승용차 소비는 늘었지만 의약품이나 가정 내 식자재 등의 수요와 판매는 줄어든 겁니다. 여기다 설비 투자는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년 2개월 만입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물가 전망치를 올리고 성장률은 낮춘 상황. 여기에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2달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하락의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요즘 세를 놓으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비싼 이자 내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월세와 반전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이 현상이 뭘 뜻하는지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6,800여 세대 한 대단지 아파트. 이번 달 체결된 전월세 계약 10건 중 6건이 반전세입니다. 최근 월세를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높아진 전세금을 대질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좀 인상된 그 전세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난달 전국 임대차 거래 25만여 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0.4%,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월세 시대가 앞당겨진 건 재작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영향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은 잠긴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금리 급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8년 만에 4%를 넘어섰고 전세대출은 4.5%까지 치솟은 상황.
이러다 보니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고 살자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또 반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이후엔 주택 임대 시장의 월세화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리산 일대 반달가슴곰 가족에게 증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한 첫 반달가슴곰이 증손주를 본 건데요. 이로써 반달가슴곰은 18년 만에 79마리 대가족이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등에 올라타 재롱을 부리는 아기곰. 나뭇가지에 매달려 보고 싶지만 끝내 미끄러지고 엄마곰이 산을 오르자 놓칠세라 뒤따라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지난 2004년 첫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증손주입니다. 최근 태어난 아기곰은 모두 5마리. 이로써 지리산 일대 반달가슴곰은 4대에 걸쳐 79마리로 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18년 만입니다. 복원사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 숙제도 커졌습니다. 지리산 일대 곳곳엔 곰 출현주의가 쓰인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이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야생동물과 공존을 위해 탐방객분들께서는 지정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곰과 마주쳤을 땐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쳐 달아날 것을 공단 측은 권고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에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오늘 언론 시사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송강호 씨는 수상자로 이름이 불릴 당시 패닉 상태를 경험했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브로커의 주역들이 상영관에 입장하자 객석에서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집니다. 칸 나무주연상의 주인공 배우 송강호는 너무 과찬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수상자로 불릴 당시 패닉이 왔었다고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패닉 상태가 영국 런던에 있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한국에 계신 김지훈 감독께서 문자가 제일 먼저 버려진 아이를 빼돌려서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묻는 영화 브로커. 하지만 칸 상영 이후 외신의 평가는 엇갈렸고 그런 만큼 작품의 완성도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고레다이로카즈 감독은 칸 상영 전에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상영 후에는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에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届いたなっていう実感を持っているので同じようにというかあれ以上に韓国の映画ファンの皆さんにまっすぐこの作品が届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 코로나 이후 극장가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칸 수상의 영예를 아는 브로커가 관객의 선택 역시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 아랫부분이 케이크로 얼룩졌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난데없는 케이크 테러를 당한 겁니다. 걸작의 순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전시장 안이 웅성웅성 소란스럽습니다. 세계 최고 명화인 모나리자가 크림 범벅이 됐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닦아내느라 바쁩니다. 케이크 테러의 주인공은 30대 남성. 관람객을 뚫고 명화에 다가가기 위해 할머니인 척 휠체어를 타고 코앞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명화를 향해 케이크를 던지고 문질렀습니다. Yeah, just straight up just smushed or smashed the cake right up on the glass. 남성은 이 직후 꽃잎을 던지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유리로 막혀 있어 작품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유리로 감싸야 할 만큼 오랜 세월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1797년 이후로 루브르에 상설 전시됐던 모나리자는 1956년 황산과 돌멩이 테러를 당한 이후 보호유리를 씌웠습니다.
1974년 도쿄 전시 때는 빨간 페인트가 묻었고 2009년엔 찻잔에 맞기도 했습니다. 파리 검찰은 이 남성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개혁군주 정조가 반대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입니다. 한 패거리의 신하들이 뒤섞여 엉망으로 하는 행실을 보고 화가 나서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한글 어휘가 딱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네 글자 뒤죽박죽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그만큼 실감나고 후련하게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 천방지축 뒤섞여 떠들어대며 뒤엉킨 곳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비들이 중구난방 어지럽게 들끓어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란 임금 대신 국민 앞에서 치르는 현대판 과거 시험입니다. 그렇듯 선거판도 난장판이 되기 일쑤죠. 미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말했습니다. 선거전은 사람들을 감정의 아수라장으로 끌고 가면서 멀쩡한 판단력을 마비시킨다고. 아미엘의 일기로 이름난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도 선거란 민중을 자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민중에게 아첨하는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대선 후 치르는 첫 지방선거 날입니다. 그런데 선거판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가 온통 돈타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료, 무상, 반값, 감면, 감세에다가 수당, 현금, 지원금 같은 퍼주기 약속들입니다. 한 후보자가 지르면 다른 후보가 더 얹어 받아치는 게 무슨 도박 영화라도 보는 듯하죠. 묻고 더블로 가. 여야가 따로 없는 선심 경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처럼 황당하고 허황된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는 근래 처음 봅니다. 말대포로 쏘아대는 쩐의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돈 봉투가 적발된 것으로도 모자라 부정투표까지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을 노인들 몰래 이장이 우편 거소 투표를 했다가 노인들에게 들킨 겁니다. 아무리 대선 연장전처럼 과열됐다고 해도 민주선거의 시계마저 거꾸로 돌리게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뒤죽박죽 선거를 축제로 되살릴 수 있는 건 유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는 밝은 귀로 거짓된 말을 가려듣고 맑은 눈으로 쌀에서 뉘를 골라낼 줄 압니다. 글자를 몰라도 씩씩하게 투표하러 가시겠다는 시인의 옆집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맨 윗칸을 콕 찍으라고 이번에는 바로 아래칸 찍어야 한다고 이러지들 마라. 이래봬도 투표 경력 수십 년이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권자들의 힘도 커집니다. 5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밝은 귀, 맑은 눈으로 였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꽤 덥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오전 10시 전에는 투표하셔야 더위를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17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대전, 대구 모두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등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산불이 비상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다른 지역도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3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